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 본 대통령이 경무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보직해임하고 항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온갖 핑계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을 더 돕고 싶었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고 지금 돕고 있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 모셨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으로 뵀을 때보다 실물로 뵈니까 더 귀공자 타입이신데, 제가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뵙기에는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잘 자라신 분 같이 보이는데 이력이 화려해야 파란만장하시더군요. 예, 뭐 좋게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봤고, 나쁘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뭐 금방 그만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현안들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었고, 또 이제 김규현 TV인가요? 예. 그걸 통해서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보다도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이 궁금해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김규현 TV 이렇게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지금 10 몇만이죠? 19만 정도 19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예. 채널을 열으셨어요? 작년 3월에 열었어요. 1년도 1년 좀 넘었는데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원래 뭐 한 2, 3만 정도였는데 뭐 이번에 공익신고라든가 뭐 멋쟁 해병 이게 이슈가 되면서 더 많이 빠르게, 늘었군요.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왔다 가시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구독해 주실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투사처럼 싸우고 그러시던 분이 또 유튜브에 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귀엽고. 원래 제 유튜브는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원래 변호사 일을 홍보하고 이제 영업하려고 만드신 거였군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나 뭐 그런 이슈 같은 거를 많이 찍어서 그냥 올리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걸 하게 되면서 그런 영상도 조금 찍어 올리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공익제보건이나 이런 걸로 갑자기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쭉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고, 그러면 검사 판사 월급 공개한다 뭐 그런 영상도 옛날에 올리셨던 겁니까? 예, 그때 그냥 변호사 홍보용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올리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검사 월급 적어서 검사 그만두셨나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딸이 둘이고 외벌이거든요. 그래갖고 뭐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기존의 검찰 내부의 입장하고 다른 글을 주장을 했다가 좀 많이 공격받고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도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얼마나 계셨어요? 4년 있었습니다. 4년. 그만두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뭐 딱 하나를 딱 찝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거 항상 이제 어려웠고,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 늘어가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거 계속 빚만 더 늘겠다 싶은 게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 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주의자, 강경 검찰주의자, 뭐 그런 선배들한테 제가 공격을 받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약간 뭐 뭐라 그러지,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검찰 내부 자체가 지금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안 나가고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젊은 검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조직에서 제가 이게 과연 이 개혁이 가능한 조직인가, 미래가 있는 조직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예. 나라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판검사 월급을 확 올려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돈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 그런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리는요, 특히.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판검사 월급이 뭐 우리나라가 뭐 그때는 경제 성장이 좀 안 됐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일반 회사를 다니는 거하고 그냥 판사 검사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이제 뭐 판사 검사가 그냥 명예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도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사건도 많아지고. 근데 여전히 판사 검사 숫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맨날 밤을 새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판검사 숫자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비슷한 급의 친구나 동기들이 에 대해서 어떤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으시더라고요. 미국 공인회계사인데요. 그거는 제가 3일 회계법인이 첫 직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좀 하기도 3일 회계법인이면 회계법인으로 따지면 거의 법률사무소 따지면 김현장급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죠. 실력이 대단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거기 붙어가지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되시고 공인회계사도 되시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공부로 이렇게 내가 맘만 먹으면 다 되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저는 대학은 또 삼수를 해갖고 갔어요. 그랬습니까? 원래는 고등학교는 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외국에 살다 왔거든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때는 80년대라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마가 그 파독광부로 가서 정착을 해 계셨던 어머니의 저의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머니한테는 삼촌이죠. 그분이 독일에 계시니까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어머니가요? 거기서 학위를 따시면은 좀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니가 유학을 독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독일로 가셨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랑 쭉 살다가 엄마가 독일에서 이제 좀 정착을 하시고 거기서 또 독일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럼 새아버지는 독일 분이시군요. 독일 사람이죠. 뭐 두 분은 지금도 독일에 사십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중학교 때. 독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엄마한테 가면서 독일에서 3년 정도 제가 살다가 그냥 저는 한국에 사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대학을 한국에서 가려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을 3번을 보고 이제 서강대학교에 입학을 했던 것이고,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결심을 한 게 나는 다시는 시험 안 볼 거야. 다시는 내 인생에서 시험 같은 건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원래 그러면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됐는데 뭐 또 로스쿨 가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필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험이든지 계속 닥쳐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미국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미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공인회계사라면서요? 미국 공인회계사는 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 괌 있죠. 괌에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자격증은 한국에서 따신 거라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한국에서 하고 시험은 이제 미국에서 보는데 괌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땄어요. 비행기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저 혼자 막 공부하고 있고
밤은 다 이제 휴양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막 무슨 여행 목장에 막 이렇게 놀러 가는데 저 혼자 비행기에서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그 휴양지를 시험 보러 가신 거군요. 예. 참. 팔자가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바다는 들어가 보셨습니까? 괌에서요? 예. 아유, 하나도 못 봤죠. 그러니까요. 예, 시험만 보고 바로 왔습니다. 예. 제가 그 KBS 있을 때 방콕 특파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방콕 특파원 할 때 쓰나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푸켓으로 갔는데 푸켓이 유명한 휴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12월 25일 날 났는데. 근데 그야말로 그 푸른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재난 현장만 봤는데 그때 12월 31일 날 밤에 이렇게 몇몇 기자들이 모였는데 한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 소원을 풀었다. 무슨 소원이냐 했더니 연말 연시를 휴양지에서 보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풀게 됐다. 사람 사는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의 사는 과정을 여쭤보고 싶었냐면 처음 뵀으니까 궁금하고 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저런 분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엘리트고 참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싸우시는 게 정의 뭐 이렇지만 어찌됐든 보면 최고 권력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하게 되고 내가 공익제보자다라고 밝히고 또 이렇게 소리를 높이시고 그렇게 하는 힘은 가끔 생각하기에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냥 제가 뭘 싸움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옳은 길이니까 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 같고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의 밑에서 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당한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던 집에 재개발이 막 되면서 쫓겨나 보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그때 거기는 살던 아파트가 국가유공자분들 뭐 예를 들면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미망인 유가족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분양이 돼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셔가지고 유공자시군요.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유공자 연금 받으시고 예. 그런 분들한테 주는 아파트였어요. 조그만한 거기서 이제 같이 살았는데 옛날에 원호 아파트 뭐 이렇게 예, 그런 그랬죠. 거였습니다. 예. 예. 그래갖고 주변에 이웃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신데 대부분 참전 용사거나 이제 유가족이거나 이랬어요.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분 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못 내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안 가고 거기 살고 이러니까 이제 조폭들이 와가지고 철거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쫓아내고 뭐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그때부터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또 그와 동시에 나는 이렇게 또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나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나도 살아볼 거야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 점점점 이제 뭐 검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그냥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뭔가 좀 부조리하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수능을 잘 못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내고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크게 그렇게 정의감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저도 1년 동안이나 이걸 공개하기까지 많은 갈등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조언도 받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를 또 가셨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해병대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6.25 때 전사를 해병대로 입대하셔서 하셨죠. 그 영향도 컸습니까? 예, 어려서 제가 할머니랑 매년 현충일이 되면은 동작동에 그 국립현충원을 갔거든요. 할아버지 묘소가 있으니까 거기 참배를 하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는 좀 친숙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해병대 묘소가 따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아, 해병대는 묘소가 따로 있습니까? 묘역이? 보통 같은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들이 이제 그 근처에 이렇게 다 묻히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투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근방에 묻혀 계신 분들은 다 해병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해병대 전후에서 이렇게 팻말도 세워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럼 해병대. 어려서부터 나는 군대 가면은 해병대 가야지 그런 생각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죠. 해병대라는 걸 친숙했을 뿐이고, 저도 뭐 군대는 편한 데 가야지. 그러세요? 예. 해병대 빡센데 왜 해병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카투사 지원했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했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되고 저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뭔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바 제일 빡센 데를 갈 거야 하고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약간 성격이 도 아니면 뭐 성격이 있으십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병대 가셔가지고 해병대 그러면 그때는 몇 년 복무하셨나요? 2년이었는데 2년? 복무 중에 조금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혜택을 제가 보셨나요? 며칠 혜택을 받습니다. 며칠? 2개월 아니고요? 거의 한 열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래도 꿀이죠, 뭐. 해병대 간 거를 후회한 적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엄청 후회했죠.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처음에 왜 왔을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번에 막 그렇게 더 앞장서서 싸우시는 게 저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때는 고생했어도 해병대 이렇게 팔각 못 쓰고 또 이렇게 다니고 또 나와서 내가 해병대 몇 기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데 임성근, 김계환 저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막 분개하고 그러는 분이 우리 김규현 해병만이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죠. 맞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게 임성근 사단장 이분이 지금 요 1년 동안 거의 국민 밉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고백하자면 이거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최혜병 순직 사건 났을 때 전후회에서 모금 활동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있었는데 항명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고 갑자기 막 수사단장이 입건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변호사 홍보를 하려고 좀 시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리고 그랬던 때예요. 제가 롤스로이스 사건 그 당시에 구정 그것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이걸 찍어서 올렸어요. 이거 법 관련된 거니까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잘한 거고 별로 잘못한 게 없다. 항명죄로 한 건 이상하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전혀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라고 그냥 법률적인 상식으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었죠. 법률적인 그냥 논평이었죠. 그걸 하나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해병대 전우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박정훈 대령의 동기회 회장님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병대 전우들 많이 만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에 한번 와서 사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가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건 설명해 주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같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결성되고 이 법률 자문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워낙 겸손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더 나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더 막 앞으로 가시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나 사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알죠. 다만 이제 이거에서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의 문제지. 근데 뭐 거기서 만난 전우분들이 같이 분노하고 같이 행동하고 하니까 저도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그러다 보니 함께 하자, 끝까지 가자라고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해병대 정신은 뭡니까?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네. 해병대는 뭡니까?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아하하. 네, 좀 무식합니다. 그렇군요. 될 때까지 합니다, 저희는.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될 때까지 하면 될까요?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디언 기우제식이다. 저희는,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합니다. 되겠죠, 언젠가는. 정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박정훈 대령은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되셨나요? 박정훈 대령님은 처음 만난 게 어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제 해병대 전후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예. 거고 동기들이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이 왔습니까?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된 것은 제가 올해 5월입니다. 그러면 김정민 변호사님이 먼저 하고 계셨고 나중에 합류하신 건가요? 저는 엄청 나중에 합류했죠. 그래서 제가 5차 공판인가 6차 공판부터 합류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마 해병대 예비역연대나 이런 데서 박정훈 대령 재판이 열릴 때 응원하는 방문을 법원 앞에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 아마 그때 저도 처음 뵌 것 같아요. 예, 재판을 응원하려고 저희가 방청 갔을 때. 예. 지금 그럼 변호인 단이 있습니까? 예. 몇 분입니까? 6명입니다. 아. 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게 돼서 변호인 단이 구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님 초창기에 계셨고 예. 그 뒤에 이제 뭐 하주희 변호사님, 정관영, 이덕환 변호사님 이런 분들 합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단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됐고 저는 나중에 올해 5월 달에 합류했습니다. 변호인 단이 많으면 장점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변호사가 많이 붙으면 다양한 아이디어, 저희끼리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또 한 명의 변호사가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쟁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빠짐없이 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예. 지금 네. 박정훈 대령님 관련해 가지고 변호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박정훈 대령 재판은 크게 쟁점이 두 개입니다. 이첩 보류 명령이잖아요. 예. 이게 사실상 수사 축소 외압인데 그 명령에 박정훈 대령이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쟁점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첩 보류 명령은 정당한 것이냐? 예.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면은 무죄죠. 그리고 두 번째, 이첩 보류 명령을 한 게 맞냐? 요거는 일반인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 명령을 한 건 맞죠. 예. 예, 근데 그거는 박정훈 대령한테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한테 한 겁니다. 예. 박정훈 대령이 명령을 거부하려면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놓고 그럼 자기가 이제 박정훈 대령한테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걸 안 했다고요. 아. 왜? 박정훈 대령 불러놓고 야 국방부에서 이거 다 뭐 혐의자 빼고 뭐 막 이렇게 하라는데 그 경찰 이첩 보류하라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박정훈 대령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된다. 그건 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아. 회의할 때 수차례 예. 이틀 동안.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거니까 사령관님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명령을 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막 뭐하고 하다가 그냥 이틀이 지나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군검찰단 쳐들어오고 하면서 김기현 사령관까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김기현 사령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처벌받게 생겼거든. 그쵸? 자기는 국방부 장관한테 명령을 명확히 받았으니까. 예. 안 그러면은 김기현 사령관이 항명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김기현 사령관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박정훈 대령한테 내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박 대령이 어긴 거야. 예.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명령을 했다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이제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지금 이제 팩트는 뭉갠 거 아닙니까? 우유부단해서 그랬든지 어찌 됐든 간에 예.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쟁점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예. 명령을 김기현 사령관이 안 했다. 그리고 했더라도 이 명령 자체가 불법 명령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개가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 무죄가 나와요. 예. 김기현 사령관이 그 명령을 안 했으면은 박정훈 대령은 명령을 받은 게 없잖아요. 항명을 하려면 일단 명령을 받아야 뭘 거부를 예. 하든 말든 예. 하는데 명령이 안 내려왔잖아요. 명령이 없으면 항명이 그럼 없죠. 항명도 없죠. 그럼 무죄죠. 그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명령 자체가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한 외압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고 그런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명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박정훈 대령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기현 사령관이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항명을 한 그런 항명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종섭 장관의 지시도 불법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도 항명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께서 이런저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느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결정적인 양심 선언이라든지 증언을 하면 그야말로 그게 확실한 방아쇠가 될 것 같은데 예. 김계환 사령관이 그 일을 해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미 김기현 사령관 수차례 대통령 경로설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을 내뱉어 놨잖아요. 예. 이걸 다시 주워 담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후대의 역사를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뒤집는 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진실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서 가지고 사실을 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약간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가스라이팅일까요? 자기 일신의 영달, 신변 보호 그것일까요? 처음에는 영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김기현 사령관이 계속 입을 닫는다고 본인이 영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확증 않습니까? 편향에 빠졌다고 보십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아마 자기들끼리 뭐 말 맞추기 회의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막 모여서 쑥덕쑥덕 했을 건데 자기들끼리 그럼 이게 확대 증폭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말하면 안 돼. 국군 통수권자를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우리는 군인이야. 국군 생각합니다. 통수권자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 거야. 그게 충성이야. 네. 이렇게 막 자기 스스로 그렇죠. 세뇌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사령관 저는 그나마 지금 이렇게 그 핵심 인물 중에서 이종섭, 김계환, 유재은이에요? 임재은이에요? 유재은 또 뭐 신범철 또 비서관 뭐 누구죠? 임기훈 뭐 몇몇 사람들 이렇게 그냥 면면을 봤을 때 그나마 누군가가 양심선언을 한다면 저 중에서 김계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뭐 그분들 중에 굳이 따져본다면은 김기현 그나마 사령관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어때요? 법무관리관도 뭐 마찬가지로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분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분은
손톱만큼도 자기가 다치는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도 직권남용 범죄에 가담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거 싫다. 난 조금 더 처벌받기 싫다라는 스탠스가 약간 그런 냄새를 풍겨요, 이분은. 손가락 끝이 골맞을 때 최악의 경우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또 발가락이 썩을 때 발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기 몸이 죽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발가락 자르는 게 무서워서 안 자르다가 죽어요. 참 그렇군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께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의 표명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저는 뭐 의심스럽습니다만. 예. 아직은 임성근 사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전 해병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어떤 도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이?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공감이나 이런 것조차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해병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위계 질서가 엄청나게 강하고 상관의 명령에 엄청 거의 이제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체계나 전통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해병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잘못되었을 때나 사고가 나면은 지휘관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는 전통 또한 해병대에 있어 왔습니다. 2020년에 강화도에서 어떤 월북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 경계 실패죠. 그때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강화도면 해병이 월북했습니까? 아니요. 민간인이. 민간인이? 예, 철책으로 월북했는데 거기 이제 강을 이제 지키고 봐야 될 경계 작전을 하는 데가 해병대니까 해병대 2사단에서 그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월북하는 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단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경계를 뭐 병사가 졸아서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걸 사단장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단장이 2사단장이 그만뒀어요. 내가 사이 나가겠습니다. 책임지고. 부하들은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나갔거든요. 그게 군인이죠. 예. 그런 군대입니다, 해병대는 원래. 그런 전통을 임성근 사단장이 이번에 완전히 다 땅에 처박아 버린 거죠. 그자는 어떻게 해병이 됐습니까? 뭐 회사 출신입니까? 회사 출신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해병대로 시작했습니까? 예. 그 회사가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에 해병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때 해병대를 지원한 회사 생도들은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해병 정신을 그래도 나름대로 습득을 하고 살아왔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어떤 출세,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부하들조차도 희생을 시킬 수 있는 선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그 사람도 한번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어쩌다가 그렇게 괴물이 됐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이미 전적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중령 때, 대대장 때 그때 백령도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도 부하 중에 한 명이 훈련장 점검을 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책임질 것처럼 하다가 안 그만두고 징계도 무혐의로 빠져나갑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리를 주장을 하는데 훈련장에서 죽은 거지 않냐. 우리 대대가 아니다. 저기는 훈련장이니까 훈련장을 관리하는 그 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 대대 소속인데도. 내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이번에 주장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예천은 나한테는 작전 통제권이 없다. 육군 54단장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이 그런 주장을 했죠.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권한이 없다.
그럼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비슷한 주장이잖아요. 훈련 부대장 책임이다. 우리 대대가 아니고 대대장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비슷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 책임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주장을 반복해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부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공은 전부 다 자기가 독차지하고.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군요. 예, 정말 해병대 어떤 진짜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군이 되었는지 그런 장군 인사 체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생각합니다. 갑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유지된 게 벌써 70년 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래서 뭐 하나에도 해체하고 또 여러 가지 군 관련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게 썩어 있으면 쉽게 못 바꾸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괴물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죠. 원래 더러운 동물들은 더러운 걸 먹고 자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명예전역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도 지금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지 예. 임성근 사단장 여전히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공수처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도 당연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받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전역 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그냥 전역도 아니고 명예전역을 하게 되면 뭐 돈도 더 받고 예. 예, 연금 그대로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 부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7대 대장, 포11대 대장 이런 사람들 지금 형사처벌을 받게 생겼고 지금 연금에도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죠. 예, 그렇게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기 상관이라는 사람은 명예롭게 전역까지 하면서 그냥 빠져나간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좀 돌아가서 왜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만두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고 나가면 형사적인 형사처벌 받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캐릭터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 올렸던 거 이런 거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경력에 흠이 갈까 봐. 예. 그리고 본인이 사의 표명도 저는 그게 진심이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제보를 하고 나서 그 단톡방에 있던 분들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건 났을 때.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녹취도 지금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기가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어? 무슨 일 있어도 사표 내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임 사단장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과연 사의 표명을 한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 본인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표 내기 싫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일종의 사의 표명조차도 일종의 쇼가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건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이름은 좀 밝혀도 되겠죠. 이종호 씨. 예. 이종호 씨가 만류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김건희와 이종호의 관계는 이미 이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명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김건희의 개입은 있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네. 그 아하. 녹취를 제가 이제 직접 통화로 들었잖아요. 예. 물론 제가 이종호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로 뭐 부탁을 하고 했는지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예. 예,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분이나 김건희 여사의 관계나 이분의 말이나 태도로 봤을 때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보한 거죠. 그런 거 만약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김건희라든지 이종호 핸드폰 압수수색하면 통화 기록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참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수처에 이제 공익 제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이런 관련된 것을 수사하는 사람이 이종우 변호인이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알고 계셨어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엔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그런 자료를 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보했겠습니까? 완전히 호랑 입에다가 뭘 던져준 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허탈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뒤통수 맞은 느낌도 들고. 근데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곳곳에 혹시 그런 세력들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저는. 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예. 예. 어떻게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제보해준 그 수사팀에 이 사람의 변호인이 출신이 들어가 있을 수 그러게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좀 이거 영화죠. 예. 그러면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지금 뭐 그랬을 거라고 그냥 심증만 가지만 전화 바로 했겠죠. 방금 누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다면 진짜 영화 같은 일이겠죠.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근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저는 다 갖다 줬고 자료를.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포기를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래서 진상은 규명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특검법도 이렇게 지금 계속 부결되고 그러는데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었지요. 또 아유, 그 다음 일정도 있으신데 너무 뵙고 싶었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공익 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왜 가지게 되셨나요?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도? 원래 공익제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수사를 해보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제가 제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이게 장기화되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갈등을 하게 됐고 그 7월달 통신기록 삭제 시한이 이제 다가오면서부터 그게 좀 더 점점 커졌어요. 이대로 내가 안 밝히면은 이제 점점 박정훈 대령이나 최혜병 유가족분들이나 최혜병한테 굉장히 얼굴을 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설득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차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월달, 7월달에 제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좋아 이제 결심 내가 제보를 하겠어라고 딱 한 게 아니고 저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몇 달 동안 그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지금 그 뒤로 공수처에 공익 제보하신 뒤로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로부터는 그 뒤로는 제가 뭐 이렇다 할 만한 연락을 받은 것은 없고요. 저 스스로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두렵죠. 제 신변에는 이제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디 좀 사람이 많은 장소라든가 뭐 이런데 돌아다니는 게 조금 무서워지고 또 가족들이나 이제 제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를 걱정이 되니까 자꾸 당부하게 되고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고 있고 또 변호사 일도 이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놓으니까 그렇죠. 일반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안 오세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어떻게 권력에 미움받아서 찍혀 있는데 사건 해결되겠나 이런 걱정들도 할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도 요즘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현 TV도 혹시 뭐 그런 후원 계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제 유튜브 계정에 정의규현 TV에 오시면 후원 계좌도 있고, 예, 뭐 가끔 제가
방송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끝으로 지금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진실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책임 있는 사람이 뭐 그 죄를 따박따박 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 하겠어라고 얘기할 때 그 잘못된 인식이 그냥 반영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하고의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자기들 세력을 이렇게 키워가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오로지 사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과정에 보이지 않던 열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그 희생양이 박정훈 대령이 되고 이런 것 같다. 이렇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사실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하면 저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고 보거든요. 네, 빠르든 느리든 그게 문제죠. 빨리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뭐 이종호를 통해서도 했겠지만 다른 루트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의 캐릭터로 봤을 때.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는 계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지금 저는 임성근 사단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3부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지금 뻗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종호 대표와 그 관계자들을 둘러싼 어떤 이너서클이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움직이면서 나라를 이렇게 했는지 결국 영등포 경찰서 사건이나 이런 데도 다 연결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까지 진실이 다 밝혀져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고 책임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엔 틈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틈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반드시 환한 빛이 들어와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이종호 씨는 뭐 가끔 밥도 사주고 그랬던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번에 그렇게 밝히신 뒤로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너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안 하던가요? 이종호 선배하고는 이걸 밝힌 뒤로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오고요? 네. 다른 단톡방의 선배들한테는 제가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뭐 이렇게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배신자로 규정해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한두 분 제외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게 더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종호 대표가 뭔가 했을 거라고 보고 제보를 한 것인데 다른 선배들까지도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하시고 저를 고소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아니 이분들은 전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뭐. 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뺐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여의도로 스튜디오를 옮기거든요. 축하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네. 박정훈 대령님, 저와 또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항상 기도하고 성원하고 있거든요. 네. 만나시면 우리 많은 정어리원들이
성원하고 있다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님 재판 좀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따뜻하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혹시 오늘 좀 나오시면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셨나요? 그냥 처음에는 제보하면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도의적으로만 보면 저하고 항상 이제 친하고 했던 분들을 제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이 힘들고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저를 아예 그냥 고소까지 해주시고 뭐 또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로운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성원해 줍시다. 김규현 변호사님 만나봤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무언가로 인해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님도 그렇고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네. 오늘 김규현 변호사와 인터뷰할 때 또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정치인들 이렇게 나오면 좀 힘 받으라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굳이 소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변함없이님 정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셨네요. 크게 쓰시려고 단련과 준비를 시키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참 인상도 좋으시고 그렇죠? 네. 슈퍼챗 오늘 많이 보내주셨네요. 경현님, 박재형 TV님께서는 10만 원이나 보내셨는데 기업 회계를 잘 아시는 김규현 변호사님께 기업 회계 관련 변호사건 의뢰하기 위해 조만간 연락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요즘에 잘 안 된다고 걱정도 하셔서. 천명님, 박혜림님, 김규현 변호사님 요즘 힘드신데 호주 안창살 사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 지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님, 쪼사로스님, 구름꽃님, 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선크림 받으실 분 오늘의 댓글 5분 선정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악마는 거짓을 입는다 하셨던 써니님, B급은 C급을 좋아한다고 하셨던 플라이커터님, 블루베리님, 구름꽃님, 희망님 이렇게 5분 선정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정기회원 가입해 주신 김영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운계 정어리TV 산실이었던 마포 퍼플레인 스튜디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속해만 있었지 제 이름을 달고 어떤 채널을 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꿔보지 않았죠. 그런데 막막한 광야에서 이렇게 울창한 수풀을
만들어주신 애청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여의도 스튜디오로 옮기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애청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은 그대로.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더욱 새롭고 알차게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8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정어리TV의 여의도시대, 여러분 더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새로운 스튜디오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